안녕하세요. 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팀장 김미선입니다. 네, 오늘 2022년 원장님 대상 온라인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 순서는 저희 김순미 센터장께서 강동구 관내 어린이들의 식품 알레르기 현황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22년도 주요 사업 안내에 대해서 제가 안내해 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위생팀장이 위생안전관리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교육은 그 화상교육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긴 하는데, 저희 이거 끝나고 다 만족도 조사 보내드리잖아요. 그 만족도 조사가 평소에 하시는 거랑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오늘 배우는 내용에 대해서 6문항의 퀴즈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만 켜놓으시고 딴 거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걸 잘 들으셔야 퀴즈를 맞추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퀴즈를 잘 풀으실 수 있도록 오늘 교육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희 김순미 센터장께서 관내 어린이들의 식품 알레르기 현황에 대해서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PT는? 이거 다시 걷어야 돼. 안녕하세요. 저 센터장 김순미입니다. 1년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정말 올해는 원장님들 직접 뵙고 인사드릴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코로나 문제가 터졌을 때 이게 이렇게 오랜 기간 전 세계 사람들을 오랫동안 힘들게 붙잡고 있을 줄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세상은 오히려 더 빠르게 대처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놀라운 뿐입니다. 원장님들도 아마 이런 교육이 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지만 더 편하고 익숙해지신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희 센터가 작년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강동 청소년회관이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돼서요. 부분달이 여기에 있는 건물로 이주를 했습니다. 한번 그 방문해 보신 원장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정말 저희가 좁은 공간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굉장히 넓고 쾌적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구민회관 바로 옆에 있거든요. 바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근처 지나시다 보면 들러서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요. 저희 그 사업 규모가 작년까지는 5억이었었는데 올해 7억 규모로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4명이나 더 채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한다라는 게 아마 우리 아이들의 식생활 문제가 미래 국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다라는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희 센터 직원들 모두 그 의미를 깨닫고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들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이어서요, 그 강동구 식품 알레르기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요, 저희 2018년부터 원장님들 또는 이제 주인 선생님들 되게 여러 번 귀찮게 해드린 결과 나온 그 논문인데, 연구 결과인데요. 저희가 잠시만요. 이 연구는 여기 보시다시피 2019년 6월부터 그 9월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을 했고요. 총 186개 어린이집에 어린이 7,500명 정도의 그런 아이들을 통해 그 조사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세한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논문을 통해서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논문을 통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그 식품 알레르기는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히포크라테스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우유를 먹으면 속이 뒤집어지고 이래서 우유 알레르기에 대한 그런 얘기를 그 기원전 450년경에 이미 얘기가 나왔었는데 현재처럼 그렇게 의학이 발달된 상황에서도 식품 알레르기는 특별히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병이고요. 저희가 이 연구를 하게 된 목적은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음식을 먹어서 나타나는 질병이고 그 다음에 유병률이 영유아에게서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리 책임이 결국은 그 영유아 급식시설,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앞으로 이런 관리 책임이 전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조짐이 조금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식품 알레르기 정말 힘들거든요. 제가 아는, 저는 이제 그분은 우리나라 최고의 식품 알레르기 전문가라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 선생님이 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 식품 알레르기 정말 힘들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식품 알레르기 정말 힘들어요. 식품 하나하나가 다 다른 병이에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유 알레르기, 달걀 알레르기, 땅콩 알레르기,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그 알레르기가 사실은 원인 식품만 다른 게 아니고요. 그 하나하나가, 증상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 또 있다가 없어지는 시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증상이 얼마만큼 먹었을 때 나타나느냐, 이것도 다 개인적으로 다 달라요. 치료 방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최근에는 그 조리법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땅콩 알레르기의 예를 이제 한번 들어보면은요, 미국 사람들 못지않게 중국 사람들도 땅콩을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먹는 방법이 다르죠. 미국 사람들은 땅콩을 굉장히 고온에다 이렇게 볶아서 먹고요. 중국은 우리 이제 중국 음식점 가보면 아시지만 땅콩을 이제 이렇게 끓인다거나 그러면 졸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먹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땅콩 알레르기가 정말 굉장히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되는데 중국 사람들에게서 별로 땅콩 알레르기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실제 연구를 해봤더니 그 땅콩을 굉장히 고온에 볶게 되면 우리가 알레르겐성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이제 성질이죠. 그 성질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조리법에 따라서도 알레르기의 증상이 나타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근데 반면에 또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는 뭐냐면 우유나 달걀 같은 거를 굉장히 고온에서 그러니까 베이킹 오븐에다가 베이킹을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오히려 알레르기 발병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잠재적으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아이들에게 베이킹 우유나 달걀을 가지고 높은 온도에서 베이킹한 제품들을 먹으면 오히려 그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또 최근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어려운 게 사실은 식품 알레르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날이 갈수록 식품 알레르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거라고 전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는 게 면역의 이상 반응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면역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어려운데 그 면역이 잘못돼서 나타나는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메커니즘이라는 게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관리 책임이 영유아 급식시설에 만약 그 책임이 전가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이런 문제가 점점 생길 조짐이 보이거든요. 식약처에서도 저희 센터를 통해서 식품 알레르기의 관리에 대한 그런 책임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따라서 원장님들도 이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필요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정말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방어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이런 연구도 하고 오늘 이런 자리도 마련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논문으로 나온 것 중에서 지금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첨부
1186개소에 7,500 여기 있네요. 7,591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고요. 여기서 원에 식품 알레르기의 아이가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하느냐라고 여쭤본 결과 100% 모두 알레르기 조사를 한다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러면 알레르기 조사를 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원아가 입학할 때가 96.3%, 그 다음에 이제 기타 3.7% 정도가 증상이 나타났을 때라든가 아니면 이제 새학년 진학 시라고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까도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식품 알레르기는요, 없다가도 생기고요, 있다가도 없어져요. 그게 뭐 대충의 경향은 있지만 아이들마다 또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학했을 때 그때 알레르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방심을 해서도 안 되고요. 처음에 무슨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알레르기가 계속 갈 거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입학할 때는 물론이지만 새학년 진학 시에도 매년 식품 알레르기 원화에 대한 그 조사가 사실은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는 게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확하게 유병률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나라 전에 보건소장님이 한번 여쭤보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이 어떻게 됩니까? 하는데 저도 참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진단 방법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제대로 된 영유와 유병률이 나오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이제 설문을 통해서 여쭤봤는데 그 설문을 통해서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설문을 통해서 답 주신 분께 7,591명 중에서 3.6% 271명의 원아가 지금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다라고 답을 주셨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2018년에 여러 번 이제 원장님도 괴롭혀 드렸다고 얘기한 거가 2018년에 예비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예비조사를 했을 때보다는 오히려 한 1.3% 정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271명의 어린이가 96개 어린이집에 재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사실은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아이가 식품 알레르기다라고 하는 진단의 근거가 뭐냐라고 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전체 어린이 중에 61.6%가 부모 경험에 의한 진단이고요. 38.4%의 어린이만이 병원에서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을 받았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식품 알레르기는요, 식품 불내증하고 구분이 잘 안 돼요. 식품 불내증이 뭐냐면, 우리가 우유를 먹고 똑같이 설사하고 배가 아프다고 하더라도, 그게 유당의 문제면,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에 의해서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는 우유 알레르기가 아니고요. 그건 우리가 유당 불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식품 알레르기라고 하는 건 당이 아니라 우유 속에 있는 단백질에 의해서 면역 반응, 유당 불내증은 전혀 면역 반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유 알레르기는 면역 반응이에요. 면역 이상 반응이에요. 그건 주로 우유의 단백질 성분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당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유 먹고 설사한다고 전부 우유 알레르기다?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편식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정말 우유가 먹기 싫어해요. 그럼 사람은 정신적으로도 뭐가 너무 먹기 싫으면 그게 몸으로 그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요. 정말 먹기 싫으면 그거 보기만 하면 토하고 그거 먹고 설사하고 배 아프다 그러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 알레르기는 부모가 이 아이가 무슨 알레르기다라고 얘기한 거 가지고 그거를 어린이집에서 다 관리해 주면 사실은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원장님에게 굉장한 부담이에요. 식품 알레르기 어린이가 있다라는 거 한 명만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들은 굉장히 많은 걸 신경 쓰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의 그런 자가 진단에 의해서 이 아이가 알레르기다, 그런 아이들까지 과연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는 저는 참 아니라고 봐요. 자, 그래서 식품 알레르기는 병원에서 진단을 해야 되고요. 병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반적인 내과 의사라든가 소아과 의사가 아닌 알레르기 전문의에 의한 진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식품 알레르기는 진단하기가 너무너무 어렵다고.
아무나 진단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알레르기 전문의에 의한 진단에 의해서 진단서를 가져오고 그거를 근거로 사실은 관리를 해주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아마 원장님들 중에 그 한 분이 또 해당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방문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무슨 알레르기를 갖고 있느냐라고 여쭤봤고 그 알레르기의 증상은 뭔지를 또 같이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우리는 그 증상을 모른다. 그래서 왜 모르냐 그랬더니 한 번도 그 아이에게 그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증상을 볼 수가 당연히 없겠죠. 왜 그거를 안 먹이냐? 엄마 아빠가 알레르기를 갖고 그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집은 그걸 안 먹는데요. 안 먹기 때문에 아이도 먹여본 적도 없고 그 아이가 그런 알레르기가 증상이 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건 상당히 황당한 얘기거든요. 엄마 아빠가 알레르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가 반드시 그 식품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지 아닌지 그거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까지 과연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관리를 해줄 책임이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거가 좀 명시화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식품 알레르기는 그 알레르기 전문의의 의사 진단서를 갖고 있는 그런 아이들 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아까 271명이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원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뭐 어떤 의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93명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는 워낙 어렸을 때 그 유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저희 아까 7,581명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271명의 어린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어린이 이거는 이제 어린이의 연령별 현황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0세부터 만 5세까지가 있는데 그 비율로 보시면 뭐 전체 명수야 워낙 다 다르니까. 근데 전체 어린이 중에 만 0세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아기가 전부 27명이었는데 10%에 해당됐죠. 보시면 2세 때, 1세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만 2세 때 식품 알레르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유병률이 감소하는 거. 이거는 이제 논문에서도 일치합니다. 그래서 1살, 2살, 그때 만 1살, 2살, 3살 그때까지가 식품 알레르기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식품 알레르기는 이제 나이가 들면 점점 감소합니다. 문제는 감소한다고 그냥 기뻐할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 마취, 알레르기 행진 또는 아토피 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어렸을 때 식품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그런 어린이들의 관리를 잘 못하다 보면 그게 그 다음 알레르기 반응으로 계속 행진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식품 알레르기와 같이 오는 알레르기 증상 중에 가장 흔한 게 아토피성 피부염이고요. 아토피성 피부염, 보통 옛날 어른들 태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말트고 땅에 발 디디면 낫는다고 어른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는 그렇게 나아지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소아천식으로 점점 지나면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알레르기 증상이 아토피성 비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도 어렸을 때 식품 알레르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시면, 요거는 죄송하지만, 잘못됐네. 이게 위에 거가 식품 알레르기의 영유아 연령별 현황이 아니라 전체 조사 대상의 영유아 연령별 현황입니다. 맞죠? 네. 저 아래 거가 연령에 따른 식품 알레르기 발생 비율 맞네요. 아래 거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만 0세에서부터 나이가 증가할수록 점점 유병률 감소하는 거.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의 원인 식품이 뭔지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식품군별로 봤을 때 제일 흔한 게 난류, 달걀, 메추리알, 주로 이제 달걀이 많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견과류, 그 다음에 실제로 보면요 과일 알레르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과일류,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우유 및 유제품, 갑각류, 채소류. 실제로 보시면은요, 많은 분들이 고기에 대한 알레르기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고기에 대한 알레르기는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식품, 낱개의 식품으로 보면, 역시 달걀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견과류, 땅콩, 호두, 땅콩, 호두 전부 견과류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요 견과류의 경우는, 어머님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답을 주실 때, 이 아이는 특별히 어떤 견과류가 아니라 전체 견과류라고 말씀해 주신 경우예요. 자, 그리고 땅콩, 호두 역시 많고요. 과일로 보시면, 키위가 제일 많았어요. 과일, 키위. 그래서 가능한, 식단에는 키위는, 과일, 식단에 키위는 넣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키위를 대체할 수 있는 과일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토마토도 또 의외로 많았고요. 그 다음에 복숭아, 그 다음에 뭐 망고. 주로 이제 그 열대성 과일들이 많았어요. 아무래도 수입에 따라서 이게 과연 음식의 문제인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입 과정에서 여러 가지 처치를 하잖아요. 식품 보존료라든가 이런 거의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열대 과일에 대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여기 보시면 들기름이나 맨 마지막에 들기름이나 들깨의 경우도 2명이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걸 하면서 어떤 식품을 먹고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식품 알레르기 증상도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을 때 가장 흔한 증상은 두드러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피부 발진, 세 번째가 가려움증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아기들은 굉장히 힘들고 부모들도 보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식품 알레르기 증상 중에서 이 두드러기나 피부 발진, 가려움은 힘들기는 하지만 생명에 위험 있는 증상은 아니에요. 다행히 가장 많은 증상들이 생명에는 위험이 없는 두드러기, 피부 발진, 가려움증 이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토피성 피부염도 이제 이 정도는 있었고요. 사실 아토피성 피부염의 원인은 꼭 이게 식품인지 아닌지 그거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뭘 먹었을 때 목이 붓거나 이런 것들은 금방 나타나기 때문에 원인을 잘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번째 증상이 이제 부종으로서 이제 먹었을 때 우리가 이제 보통 구강 알레르기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숭아 먹고 목이 가렵고 목이 붓는 이런 증상들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품 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라고 잘 아시죠? 그 식품 알레르기 중에 이제 가장 두려워한, 가장 무서운 노출된 지 20, 30분 안에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알레르기 증상, 가장 무서운 증상이 아나필락시스인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조사한 대상자 중에는 어떤 음식을 먹고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요걸 한번 원인을 생각해 봤더니 어떤 음식을 먹고 아나필락시스를 왔다?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마 부모님들이라든가 원장님도 무서워서 그 아이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고,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부모 손을 벗어나서 이 아이들을 케어하는 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이제 의무 교육이잖아요. 의무 교육 기관에서는 음식 알레르기 증상으로 아나필락시스가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빌어야 되겠지만, 만약 그런 경우가 처음에 증상이 원해서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해서 해줘야 될 일은 이런 알레르기 원화에 대해서 식품 알레르기니까 대체 어떤 뭔가 음식을 식생활 관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우에 따라서 음식을 원래르기 식재료를 바꿔준다거나 아예 그 재료를 빼고 하는 대체식 또는 이제 제거식을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식만 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35.4%였는데, 이제 주로 어떤 식품군의 경우 대체식을 하느냐, 바꿔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달걀, 과일, 그 다음에 어류, 우유 및 유제품,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식품으로 대체를 해주십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그 달걀 같은 경우는 두부나 김이나 감자, 그 다음에 땅콩 견과류는 뭐 김, 달걀, 과일, 그 다음에 과일은 또 다른 과일, 어류는 두부, 그 다음에 우유 및 유제품은 두유, 주스, 보리차 이런 게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영양의 균형 문제가 나오게 되죠. 예를 들어서 달걀 같은 경우는 이건 단백질 식품이기 때문에 두부로 대체를 해주는 경우는 이건 이제 바람직한 경우예요. 하지만 김은 우리가 이거는 이제 채소류로 분류를 하고요. 채소 및 해조류, 감자는 곡류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달걀류의 경우 김이나 감자로 대체해 주는 건 이건 바람직한 관리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땅콩 및 견과류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는 이제 제거를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제거를 해주시는 경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많이 이게 주가 되는 경우는 완전히 제거를 하시고요. 대체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들어가는 경우는 제거를 하고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어류를 두부로 대체해 주시는 경우는 바람직한 경우고요. 그다음에 우유 및 유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두유로 대체해 주시는 거 바람직한데요. 우유나 다른 유제품에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어린이들이 두유에도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 우리가 이거를 교차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식품 알레르기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애기에게 우유 대신에 산양유를 먹였다. 교차 반응이 거의 95% 이상이에요. 산양유에도 당연히 그 알레르기를 나타내는 경우가 100명 중에 9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유를 대신에 뭐 그렇게 말젓을 먹이는 경우는 없죠. 하지만 말젓으로 실험을 봤더니 어떠냐? 우유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어린이 100명에게 말젓을 먹여봤더니 말젓에 대해서 알레르기를 갖고 있는 경우는 한 4명 정도밖에 안 됐다. 교차 반응을 별로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우유나 그 산양유 같은 경우는 교차 반응률이 굉장히 높아요. 또 우유의 경우도 알레르기 갖고 있는 아기가 또 두유에 대해서 또 교차하는 반응 보이는 경우도 한 30-40% 정도가 된다 그래요. 이런 경우는 두유까지도 제한을 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할 수 없이 뭐 주스라든가 다른 걸로 대체를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콩, 견과류, 갑각류 이런 것들을 이제 제거를 해주는 게 바람직하고요. 정말 심한 경우는 이제 가정에서 도시락을 쌓아서 오게 하는 경우가 22.9% 경우가 되는데 사실 이제 식품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너는 이거 먹지 마. 너는 이거 먹어.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이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하죠. 남들하고 다른 거 그런 심리적인 문제가 또 상당히 심각하다 그래요. 이거는 식품 알레르기 관리의 또 다른 차원이라고 봐야 되지만 그런 것까지도 사실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면 정말 식품 알레르기 관리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저기 원장님들이 뼈아프게 아마 느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제 빨리 결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지금 영유아에게서 식품 알레르기 유병률 사실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성인에게서도 지금 식품 알레르기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어쨌든 그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이게 너무나 어려운 개념이고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체계적인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런 어려운 거를 지금 원장님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는 그거 참 우울한 말씀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식품 알레르기 연령에 따라 유병률이 다릅니다. 그리고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요. 자연 소실될 수도 있고요. 없다가도 새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학년 진학 시뿐만이 매 학년 진학 입학뿐만이 아니라 매 학년 진학할 때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조사로 끝이시면 안 돼요. 원장님들 정말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요즘에 그 학부모님들 그런 그 컴플레인이 엄청 도가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을 그냥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어디까지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문서화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아까 제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좋지만 벌어졌을 때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방어를 하는 방법은 초기에 이 아이를 받을 때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까지 하겠다. 엄마는 어디까지 해? 부모님은 어디까지 하시겠습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병원으로 직접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너무 심하면 그 잭스 같은 그런
아나필락시스가 왔을 때 응급치료 주사 그거 갖다 놓으시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문서화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놓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또 나중에 그 법적인 문제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식품 알레르기의 문제는요, 너무 여러 사람이 관여되는 거죠. 원장님, 주임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 그 다음에 조리사님들,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을 해주시는 분들, 차 안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전 급식소의 모든 그런 하시는 분들, 관여하시는 분들, 그런 모두에 대해 그 합의가 필요하고 이해가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교육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또는 호흡곤란과 같은 그런 증상들이 왔을 때 이거는 30분, 10분, 20분 안에 처치가 빨리 되지 않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잖아요. 그런 상황을 대비했을 때 미리미리 우리가 연습을 해두고 어디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비상 연락망 같은 거 주변에 제일 가까운 병원 의원이 어디고 거기서 어떤 식의 관리를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 사전 미리 이제 전부 연락망 체계 이런 것들을 갖춰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은 곳에 누구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게끔 그런 관리 지침을 다 관계자가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의 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거가 그냥 부모가 우리 아이가 무슨 알레르기가 있어요? 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실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알레르기 전문의의 진단을 좀 받아오십시오. 그래야지만 저희가 더 잘 관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로 이게 사실은 이제 법적으로 뭔가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주어지면 좋은데 아직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권유를 해서 사전 합의가 되게끔 그런 조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얘기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여기까지로 마치기로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논문을 제가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 저희 선생님들 올려주실 테니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모쪼록 새해도 건강하고 백내에 모든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길었죠? 네.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요 사업 안내랑 위생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지금 안내 드릴 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퀴즈는 교수님 말씀하신 알레르기에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박현애 팀장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퀴즈가 나올 테니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여기 보시면 2021년 12월 30일부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작년 집합교육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서 지난해 말부터 이게 시행이 되었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법 시행 이전에는 센터에 등록해서 관리 받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됐었는데 법 시행 이후에 무조건 등록이 의무화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희 센터 등록을 여기 하셔야 되고요. 식약처에서 등록 안 하면 과태료도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광동구 내에서는 어린이집 다 지금 100% 등록되셨거든요. 추가로 나중에 개원하시거나 하시는 곳들도 다 등록 의무화 하셔야 됨을 말씀드릴게요. 다음은 저희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연간 지원 계획 일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열매 등급과 새싹 등급이라고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새싹 등급은 저희 요번에 새로 등록해 주셔서 이제 등록 관리를 받게 되시는 곳들은 전부 다 새싹 등급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계속 있었던 등록시설 중에서 위생안전관리 1년간 평균 점수가 좀 미달되는 곳들은 새싹 등급으로 전환이 되셔서 이렇게 6번 등록을 받으시고요.
세탁 등급 같은 경우는 위생 1차를 전부 대면으로 진행하고 열매 등급은 2월 7일 날 위생 1차가 비대면으로 발송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1, 2, 3, 4차에서 4번 진행하고요. 그리고 위생 2차 진행할 때 영양 1차, 위생 4차 진행할 때 영양 2차 해서 이렇게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전체 어린이 급식소에 영양교육 1차, 영양교육 2차,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2번 진행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오늘 원장님 집합교육 진행하고요. 4월에 사진 콘테스트, 여기 지금 주황색으로 된 부분은 어린이에 대해서 특화 프로그램 진행하고요. 보라색으로 된 부분은 조리사 선생님 대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이제 지원 서비스는 이제 받아보신 분들도 계시고 처음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리식 급식관리 컨설팅 이력에서 아까 6번 나가고 4번 나갈 때 저희 선생님들이 나가셔서 원료 사용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공정 관리 그리고 식재료 보관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보존식 관리 같은 이런 관리 진행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대상으로 연말에 이제 요리 교육이 있고 아까 2번 나간다고 말씀드렸던 어린이 대상 정기 교육이 있고요. 여기 요런 사진 보시면 부모님 대상으로 열린 어린이집 운영할 때 저희가 나가서 요청하시면 부모님 교육 진행해 드리거든요. 그리고 조리사 선생님 대상으로도 저희가 요 책자 다 나눠 드렸을 텐데 요 책자로 방문 교육 진행해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식단 매월 그 강동 어린이회관에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 식단 안내서, 식단, 그 레시피, 가정통신문 등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부터 식단이랑 감수 관련해가지고 좀 변경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리려고 해요. 밥 같은 경우에는 모든 잡곡류로 변경 가능하세요. 이런 거 감수 받지 않으시고 진행하셔도 되세요. 예를 들면 현미밥인데 뭐 흑미밥으로 하신다던가 뭐 다른 종류의 잡곡밥을 하시면 되고 김치류도 깍두기인데 배추김치를 주셔도 되고 이렇게 김치류 변경 가능하십니다. 국 같은 경우에도 같은 식품군 내에서는 교차 가능하세요. 고깃국에서 고깃국으로 가는 거. 근데 고깃국에서 채소국 요거는 안 돼요. 그리고 육류도 같은 육류, 소, 닭, 돼지, 오리 여기서 교차 변경 가능하시고요. 그렇지만 같은 육류를 하더라도 조리법이 바뀌는 경우, 예를 들면 제육, 볶음, 이런 거에서 지금 탕수육 튀기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열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감수 받고 진행하셔야 되세요. 달걀이랑 두부 교차 변경 가능하십니다. 어패류 같은 경우에도 고등어, 가자미, 삼치 이런 갈치 등 교차 변경 가능하시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육류와 마찬가지로 생선이라도 조리법이 바뀌는 경우 고등어 구이인데 뭐 고등어 조림으로 바뀌신다든지 이럴 경우 열량이 바뀌기 때문에 식단 감수 필요합니다. 채소류는 여기 나와 있는 채소 말고라도 다른 채소들도 다 교차로 변경해서 제공 가능하시고요. 기호에 맞는 떡과 빵도 변경해서 제공 가능하세요. 그리고 모든 종류의 과일과 채소 스틱 변경해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유 유제품류도 두유, 우유, 플레인 요구르트 등 이런 것들도 교차해서 제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식단 감수 보내주시잖아요. 새로 이제 들어오신 원장님들 잘 식단 감수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셔가지고 전화 많이 주셨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 그 사이트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강동센터라고 치시면 여기 보시면 강동구 센터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로그인이 필요 없어요. 로그인 하지 않으시고 여기 공지사항에 보시면 알림마당에 공지사항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2번째 식단 컨설팅 요청서 감수 요청서 있으니까 요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2022년 3월 식단 감수서에서 이름 쓰시고 여기 날짜별로 구분해서 점심인지 간식인지 쓰시고 어떻게 변경하겠다, 왜 변경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저희가 이제 받아서 식단 감수 이렇게 진행해서 메일로 드리니까 여기 서명 안 해주시고 그냥 한글 파일로 해서 보내주시는 게 더 좋거든요. PDF 변화 안 하시고 그냥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새롭게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잠깐 안내 드릴게요. 저희 식단 15일 날 게시하는데요. 지금 30일까지, 월말까지 감수 신청을 받게 되니까 월말에 막 몰려가지고 저희가 그 처리를 하기가 조금 많이 번거롭고 어려워서 이 부분을 좀 25일까지 해주시면 30일까지 해서 저희가 안내를 했고,
회신을 다 드릴 테니까 조금 25일까지로 이렇게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3일 이상 변경을 하면은 감수 받도록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감수 신청이 식약처에서 이번에 내려온 책자에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같은 식품군 내에서 같은 조리법으로 변경하는 거. 예를 들면 같은 고등어 구이인데 가자미 구이로 이런 경우 감수가 필요 없어요. 이런 거를 한 20일 날 아기들이 나온다고 이제 쳤을 때 열흘까지는 이렇게 바꾸시는 거 괜찮고요. 근데 이게 11일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감수 신청 필요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말고 아까 감수가 고깃국에서 채소국으로 변경되신다든지 뭐 이렇게 조리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감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감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3일 이상 넘어도 11일 이전까지는 하셔도 되니까 여기까지는 감수 없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원산지 표시판이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쌀, 쇠고기, 수산물, 그리고 콩, 배추김치였는데 여기 식육, 어육, 가공품이 추가가 됐으니까 이거 이따가 원산지 하실 때 위생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식단에 이렇게 3월부터는 이렇게 표시가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주3회 자연간식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표시 이렇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가공식품, 방금 여기 보여드렸던, 요거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어디에 표시해야 될지 모르실까 봐서 여기다가 이렇게 저희가 가공식품 사용시 원산지 표기하시라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될 거고요. 그리고 영아 섭취 시 주의한 메뉴들 있잖아요. 오징어라든지, 뭐 큰 포도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들 좀 조심해서 먹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빨간 별로 표시해서 내놓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원장님이랑 부모님 대상으로 이제 만족도 조사 한 거 알고 계시죠? 그때 저희 메뉴가 월요일에는 뭐 돼지고기, 화요일에 닭고기 이렇게 고기류도 정해져 있고 또 월요일에는 토마토 치즈 그리고 떠먹는 요구르트 파프리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너무 단조롭다는 얘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 요구도 조사를 반영을 해서 요일별로 고정 식재료를 삭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방울토마토 치즈 나오는 거 이제 고정으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조리사님들 월요일에 출근해서 어려우실까봐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너무 단조롭다는 의견이 많아서 물론 어려운 조리법으로 들어가는 간식은 아닌 다른 메뉴로 대체할 예정이고요. 요일별로 정해진 돈육, 밥음료, 일품, 어패 이것도 저희가 좀 자유롭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빵이랑 떡 같은 경우에는 공급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요거는 기존대로 화요일에는 빵 나가고 빵떡 요거는 고정해서 지금처럼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식재료 구매랑 이제 효율성을 고려해가지고 저희가 오늘 점심에 나간 거를 그 다음날 석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식 식재료 일부를 활용해서 이제 조리법 중복 없이 석식 식당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애호박 나물이 나오면 애호박 전을 할 수 있게 했고요. 뭐 봄동 나물이 나왔으면 그 다음날 저녁에 봄동 된장국 나갈 수 있게, 뭐 채소 볶음밥이면 그 다음날 저녁에 채소 카레, 뭐 가자미 조림이면 감자 조림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안내 드릴 사항이 있는데 식단표 연령 구분해가지고 표시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3, 5세 있고 1, 2세 있는데 이거 통합으로 1에서 5세로 할 수 없게 되어 있대요. 그래서 요 어린이집 게시판에 식단 게시하시잖아요. 게시하실 때 구분해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여기 저희 같은 경우 이제 1, 2세랑 3, 5세랑 이렇게 좀 메뉴가 다른 것들이 있거든요. 메뉴가 동일하다 하더라도 메뉴를 바꾸셔서 동일하게 했다 하시더라도 여기 지금 보면 열량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시기별로 맞추면 열량 단백질이 다르게 제공돼서 각각 이렇게 게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 연령 1, 2세, 3, 5세 구분한 식단을 급식소 게시판이나 모바일 앱 등에 게시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제가 식단에 대해서 안내드린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바로 위생 체크리스트하고 원산지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생팀장 박현래입니다. 저는 올해 진행되는 위생순회 방문지로, 즉, 이제
원장님들께서는 흔히 조리실 컨설팅이라고 알고 계시는 그 위생순회 방문 지도에 대한 안내사항이랑 체크리스트 혹시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위생순회 방문 지도라고 하는 저희 조리실 급식 컨설팅은 열매 등급은 연 4회, 새싹 등급은 연 6회 진행될 예정이고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비대면이랑 대면이랑 병행돼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1, 2월에 진행되는 1차 컨설팅은 열매 등급은 저희가 비대면으로 진행할 거고요. 새싹 등급의 경우는 저희가 지금 전화 아마 드리는 시설일 거예요. 새싹 등급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 정해서 지금 현재도 방문 드리고 있고요. 컨설팅이랑 같이 저희가 조리원 방문 교육도 같이 진행돼요. 저희가 올해 만든 스스로 마스터하는 1일 위생교 책자 가지고 저희가 방문 드릴 거고, 요거 가지고 조리사 선생님이랑 같이 교육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연 2회 급식관리 지원 물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저희가 1차는 개인위생 물품 세트로 해서 앞치마 색깔 다른 거 2개랑 위생모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세트로 조리사 선생님에 저희가 전달을 할 거고, 이거는 방문해서 전달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그 식품 관리 스티커를 한 장에 여러 개가 들어있는 그 노란색 스티커를 저희가 한 장씩 드렸었는데, 몇 장씩 이렇게 묶어 드렸는데, 그게 올해는 책자로 제작해서 책자 한 권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한 반기, 그러니까 6개월치 분량을 저희가 드릴 거니까, 올해는 이 책자를 꼭 가지고 요걸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변경된 비대면 급식 컨설팅 진행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년에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체크리스트 막 45문항 그 정도 되는 그 체크리스트를 일일이 원장님께서 체크하시고 사진도 찍어서 붙여주시고 이렇게 진행됐는데, 식약처에서 가이드라인이 변경돼서 이제는 체크리스트 그 16개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매 월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그 위생 점검표 점검하시듯이 체크해 주신 다음에 일주일치랑 그리고 저희 식단표 그리고 보존식 21인 이상일 경우에만 보존식 5일치 사진을 찍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열매시설 대상으로 저희가 2월 7일 날 명절 지나서 2월 7일 월요일에 안내 자료가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니까 꼭 확인하신 후 저희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기한 내에 꼭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조리원 그 교육도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어야 해서 저희가 이 통신문을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이 통신문에 있는 QR 접속하셔가지고 교육 영상 확인하신 후 여기 교육자 서명해 주시고 저희 앞서 말씀드리는 이 자가 체크리스트랑 같이 회신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비대면 자료를 기한 내에 보내지 못하실 경우에는 저희가 센터에서 전화해서 방문 컨설팅 잡고 진행할 예정이고, 혹시나 나는 비대면보다 대면을 좀 원하신다 하는 시설에서는 센터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일정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바뀌는 체크리스트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저희가 6가지 항목만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집단급식소 체크리스트랑 저희가 소규모 급식소 체크리스트랑 달라요. 집단급식소는 50인 이상 시설이고 소규모는 50인 미만 시설인데, 이 50인 미만 시설에서 보존식 관리가 추가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이 보존식은 21인 이상에서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50일 이상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도 검수일지 부분이 원래는 권고사항이었는데 이게 필수사항으로 변경이 됐고, 위생관리 점검표 작성 부분이 추가가 되어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신규 급식소들이 많이 이제 등록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 넣었는데,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서 구비 항목입니다. 소위 보건증에 대한 관리 항목인데요. 음식을 취급하시는 분들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구비를 하셔야 합니다. 급식소 규모와 관계없이 조리원은 필수사항이고요. 그 집단급식소에서는 원장, 교사분들 모두 필수로 진단받고 구비하셔야 합니다.
소규모 급식소일 경우에,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급식소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52 미만 소규모 급식소의 경우에는 원장, 교사분들 모두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이라고 해서 저희가 방문해가지고 저희가 권장사항이라고 해도 저희가 방문해서 확인을 하고 있어요. 보건증이 만약 없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1년에 선생님들 한 번씩 국가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 그 결과서에 피부질환이랑 결핵이 내용이 있으면 이거는 저희가 보건증으로 가름을 해드려요. 근데 이제 대부분 결핵은 다 있으신데 이 피부질환에 대한 그런 결과가 없으셔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이게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미실시로 반영되니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리고, 이 부분도 이제 권장이지만 많은 원에서 다 이제 필수로 관리를 해주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꼭 건강진단 결과서는 이 판정일이 아닌 검진일로부터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이 검진일 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이 검진일 꼭 확인하셔서 검진이 지나기 전에 검진 받으셔서 발급 받으셔서 그거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가 이 검수일지 부분인데 요거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원래 권장사항이었어요. 그래서 검수라는 게 원래는 납품되는 식품이 주문한 대로 맞게 배송이 되었는지 또 조리하기에 적합한 상태인지 이런 것들을 식품이 들어오면 이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사실 검수일지 자체가 법적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작성 내용이나 방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에 들어오는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 이런 검수일지를 작성하시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법적 항목으로 이게 변경이 되면서 어떤 이 검수일지 작성 기준에 대한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지고 어떤 체크리스트들이 이제 생겨가지고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작성하는 이 식품명의 품목은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이에요. 작성 대상은 그래서 농수산물, 그러니까 쌀, 잡곡, 채소, 과일 이런 1차 농수산물은 작성 안 하셔도 돼요. 들어와도. 작성 안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멸치 마른 멸치라든지 고춧가루 이런 것들은 가공 공정이 들어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은 가공식품으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직접 구매하신 식품 있죠. 납품업체에서 받은 게 아니라 원장님께서 아니면 조리사 선생님께서 직접 가셔서 식품을 보고 구매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구매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보잖아요. 아 이게 조리에 적합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 다 보고 구매하시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검수 과정을 거쳤다고 가름할 수 있어서 직접 구매한 식품도 작성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 품목에 대해서는. 그래서 납품업체에서 받은 식재료 그 중에서도 육류, 어류, 냉동식품, 가공식품에 한해서만 이 검수일지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검수를 하시면서 이 식품명, 수량, 단위 규격 제대로 들어왔는지, 유통기한도 너무 짧은 게 들어온 건 아닌지, 이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검수를 확인하시면서 배송 온도랑 포장 상태, 품질 상태,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데, 이 배송 온도 같은 경우는 그 납품업체에서 오시는 경우에는 그 납품 탑차에 이런 온도 용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를 그 타코메타지라고 하는데 이게 그 납품업체에서 받으실 경우에만 이 탑차로 오기 때문에 온도가 적힌 이 용지를 꼭 그 검수일지에 붙여 놓으시면 돼요. 이 온도 안 쓰셔도 이거 붙여 놓으시면 가름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원래는 좀 이렇게 워낙 이게 식품명 쓰고 수량 쓰고 이런 것들이 너무 번거롭기 때문에 사실 요 거래명세서를 활용한 그 검수일지를 쓰시는 방법들을 저희가 많이 가르쳐 드리긴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식재료명 있고 중량 있고 수량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저희가 그러면 이렇게 유통기한만 이렇게 작성해 주셔서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세요. 이게 검수일지로 가름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꼭 거래명세서 옆에 검수일지라고 꼭 그 수기로라도 적어주셔서 요거를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거래명세서 그대로 이렇게 작성하셔서 보관하셨던 거에 옆에 그냥 검수일지 이렇게 요거 하나만 더 작성해 주셔서 보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유통기한이 없는, 유통기한이 있는 식품에 한해서만 유통기한 같이 옆에다 같이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또 방문해서 컨설팅 진행할 때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는 원산지 관련 사항인데, 집단급식소는 필수, 소규모 급식소는 권장사항입니다. 원산지 표시는 공개된 장소 또는 식사 장소에 공개하셔야하기에 대부분 그 원내 게시판에 식단표를 게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원산지 변경될 경우 학부모한테 공지하시고 식단표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간혹 그 원산지 관계없이 다 국내산이라고 다 적혀서 보관하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나가면 이제 그거를 이제 지도를 해드리지만 사실 어디서 어떤 점검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작성 방법이 조금 복잡해서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이 24가지예요. 그래서 요 24가지에 있는 것들만 표시를 하시면 돼요. 식단에. 그래서 저희가 식단 나갈 때 이렇게 식단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시라고 이렇게 작성을 해드리긴 해요. 그래서 이게 3월부터 요 밑에 식육, 어육, 가공품 요게 이제 추가가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원료에 대해 일괄 표시가 가능한 게 어떤 말이냐면 만약에 한 달치를 저희가 한 달치 식단을 드리고 그 밑에 이제 원산지 표시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식단 안에 들어있는 모든 쇠고기가 다 한우를 쓴다. 그러면 여기에 그냥 쇠고기에 한우, 국내산 한우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만약에 뭐 직접 돈가스를 돼지고기를 구매하셔가지고 직접 만드시는 것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사용하시는 거니까 굳이 여기 가공품의 돈가스 여기 밑에다가 뭐 국내산이라고 쓰실 필요도 없이 돼지고기에 국내산이라고 이렇게만 쓰셔도 다 발음이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 혹시나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 표기 또는 식단표 메뉴 옆에 기입이 가능하다는 건 만약에 뭐 김치볶음밥에 베이컨이 들어가요. 근데 베이컨이 미국산 베이컨이에요. 그래서 이게 돼지고기가 원래는 우리가 일괄적으로 국내산을 쓰는데 베이컨은 미국산이다. 그러면은 이 메뉴명의 옆에다가 미국산 이렇게 표기를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니면 저희가 여기다가 어육가공품 밑에 뭐 베이컨 이렇게 뭐 김치볶음밥 뭐 베이컨 이렇게 써주시면 밑에다 미국산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가장 작년에 이걸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상황인데 쇠고기의 경우 저희가 여기 한우, 유구, 젖소 이렇게 표기를 해드려요. 근데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고 밑에 국내산이라고 많이 적어주시거든요. 요거 한우인지 유구인지 젖소인지 꼭 이거를 표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국내산 한우를 쓰는 건지 국내산 유구를 쓰는 건지 국내산 젖소를 쓰는 건지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해 주시고 만약에 한우 사용하실 경우 유구, 젖소 다 삭제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국거리랑 뭐 불고기가 좀 다르다 그러면은 국거리는 국내산 한우, 불고기는 뭐 호주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또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다랑어가 이제 표시사항에 추가가 됐어요. 이 다랑어가 참치거든요. 그래서 참치는 대부분 원양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치캔이 원양산이라서 그 원양산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간혹 거기다 국내산이라고 적어주시는데 이게 만약에 2월에 만약에 그 식단표에 참치가 없으면 안 적어주셔도 돼요. 근데 이제 꼭 참치가 참치 뭐 저희가 전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그 다랑어에는 꼭 그 원양산이라고 꼭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월달부터 여기 내용에 식육 가공품이 추가가 돼요. 예전에 진짜 저희 이제 센터 2013년도에 처음 생기고 막 그랬을 때는 가공품들 직접 조리하시는 원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이런 따로 지도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가공품들을 많이 사용하시고 계시고 가공품들도 이제 막 국내산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여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내용에 반영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저기 3월 식단부터는 그 해당되는 월에 포함되는 가공품에 대해서 여기 메뉴를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거는 꼭 그 원에서 사용하시는 가공품 확인하셔서 거기 식품 표시사항 확인하셔가지고 원산지를 꼭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식단을 변경하셔가지고 원래 저희 식단에 없었지만
뭐 식단을 다른 걸로 다른 메뉴로 변경하셔가지고 가공품을 사용하시는 경우에도 추가하셔가지고 넣어서 표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식육 가공품, 그다음 수상 가공품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식육 가공품의 경우에는 식육 순위가 3순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게 지금 앞에서 얘네들이 그 함량이 많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 차례차례 쓰거든요. 그래서 이게 1순위, 여기는 1순위, 2순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3순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원산지를 표기를 해야 되는데 떡갈비를 예를 들면 여기 쇠고기, 설탕, 대파. 근데 이 중에 쇠고기가 이 원산지 표시 항목이잖아요. 그럼 쇠고기가 호주산으로 되어 있으니까 호주산 이렇게 표기를 해주시면 되고 함박 스테이크는 1순위, 2순위 두 개가 같이 있죠. 그래서 1순위 쇠고기는 여기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는 덴마크산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3순위 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거 해주시면 되는데 오징어가 그 표시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진미채 나가실 때 오징어채 쓰시면 오징어 여기 페루산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해물 안자전에도 오징어가 들어갔다. 오징어 여기서 외국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생선가스 같은 경우는 명태쌀로 만들어져서 명태가 그 표시 항목이기 때문에 명태쌀이 러시아산이니까 명태는 러시아산 적어주시면 되고 어묵이 있어요. 근데 어묵은 오징어가 만약에 들어가 있으면 이 오징어가 표시 항목이기 때문에 오징어가 1순위, 2순위, 3순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오징어에 대한 그 원산지를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근데 대부분의 어묵이 오징어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대부분 냉동연육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서 봤는데 오징어가 없어. 그러면 어묵에 대한 원산지는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 내용은 저희도 지금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방문할 때 현장 상황에 맞춰서 지도 진행하고 또 자료도 계속 이제 만들 예정이니까 저희가 만들 거고 그리고 이 자료들은 저희가 교육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한번 편집한 다음에 저희가 사진 같은 거 혹시 뭐 이제 포함될 게 있고 막 해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항상 자료를 보내드렸으니까 저희가 정리한 다음에 교육 후에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이 조금 이제 늦어져서 네 번째 가열조리 관련 사항이에요. 이것도 집단급식소 관련된 거였던 것 같은데 이게 육류랑 어류를 가열 조리할 때 중심부까지 충분히 익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집단급식소 중에서도 어린이집은 탐침온도계 구비에 대해서 이게 탐침온도계인데 이 탐침온도계 중심온도 재는 이 기계가 권장사항인데 유치원도 필수 구비여가지고 유치원 중에 혹시 탐침온도계가 없으신 곳은 저희가 제공을 또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소규모 급식소는 그냥 충분히 익히고 있는지만 확인을 할 겁니다. 혹시 보건소에서 점검 나오시면 이 온도에 대해서 물어보실 수 있어요. 뭐 육류는 몇 도예요? 뭐 어패류는 몇 도예요? 중심 온도 이런 거 물어보시면 이 온도만 기억해 주세요. 육류는 75도, 어패류는 85도. 그래서 제가 좀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어패류는 생선이잖아요. 생선이 팔딱팔딱 8, 그래서 85도. 그다음 육류는 고기잖아요. 고기를 구울 때 그 불판이 칙 하고 굳잖아요. 그래서 7해서 75도. 제가 또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시면 더 잘 외워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다섯째 사항은 보존식입니다. 저희가 작년 10월 말부터 영유아보호법에도 이게 시행이 되면서 21인 이상 시설에서도 필수가 되었어요.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해서 보관하는 것 같고요. 보관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원에서 조리된 모든 극간식을 이제 그 150g 이상 개별 보관하고 보존식 기록표를 작성하셔가지고 144시간 6일 동안 냉동 보관을 해두셔야 합니다. 이게 아침 간식 준비되시면 보존식 용기에 담으시고 냉동고에 넣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점심 조리 완료되면 다시 또 빼서 넣고 다시 냉동고에 넣고 그다음 또 이제 간식 되면 간식된 거 넣고 다시 담으시고 이게 한꺼번에 밖에다 빼놓고 나중에 다 되면 이제 냉장고에 넣으시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미리 담아뒀던 것들이 오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런 균이 혹시 번식됐을 때 나중에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하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꼭 바로바로
완료가 되는 즉시 용기에 담아서 냉동고에 보관하실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릴게요. 알레르기 대체식, 이거 해야 되나요? 보존식? 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걀말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친구한테 두부가 제공됐어요. 그러면 이 두부도 보존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거식, 만약에 뭐 새우볶음밥인데 애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 친구한테는 볶음밥만 제공하고 이제 주 애들은 다 새우 볶음밥을 나갔어요. 이럴 경우에도 볶음밥 따로, 새우볶음밥 따로 이렇게 각각 보존식을 보관해 주셔야 돼요. 이유식도 식단이 나간 거기 때문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있는데 그 이유식 같은 경우는 으깬 바나나가 있기 때문에 제공 과정이 공정이 다르잖아요. 그냥 바나나랑 으깬 바나나. 그래서 이것도 각각 다른 메뉴로 보기 때문에 보존식을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그 만 1, 2세랑 만 3, 5세에 포도가 들어가면 원래는 만 3, 5세에는 포도, 만 1, 2세에는 뭐 잘게 자른 포도 이런 식으로 메뉴명을 작성을 해서 나갔어요, 식단이. 근데 그러면 그 포도를 또 잘게 잘라가지고 보존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만 1, 2세 식단이랑 만 3, 5세 식단이랑 똑같이 포도라고 나가고, 저희가 아까 그 영양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표, 빨간 별표에 놓고 영하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한 메뉴를 표기 이렇게 해서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꼭 아이들 그 특성에 맞게 잘라가지고 제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으로 추가된 집단급식소 대상 위생관리 점검표인데요. 이거 이제 매일 오셔가지고 조리원님들이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점검표를 모아두시는 것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법적 사항으로 해서 필수가 됐어요. 그래서 꼭 이 위생관리 사항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관리 점검표를 기록해서 보관을 하셔야 되고, 이거를 꼭 3개월간 보관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저희가 또 자료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할게요. 요거는 집단급식소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저희가 그 식중독 발생 시 대처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견됐을 경우, 이게 뭐 아이들이 장염이 걸릴 수도 있고 설사가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복통이나 이런 증세가 있는데 한 명이 아니라 2명 이상 같은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그 보건소나 구청에 신고를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형제예요. 둘이 남매인데 둘만 그래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은 한 명으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렇게 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바로 신고를 해주시고, 신고를 하시면 이제 보건소에서 아마 역학조사하러 방문을 할 거예요. 그럼 이때 제일 중요한 게 21인 이상 시설에서는 보존식을 꼭 그대로 보존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원인균이 뭐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말씀을 해 주시겠죠. 그래서 이게 그 식약처에도 보고가 돼요. 이런 그 신고 체계가. 그래서 저희한테도 연락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또 연락드려서 혹시 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컨설팅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런 증상이 발생했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미신고 시 과태료 500만 원이고요. 보존식 평소에 잘 보관하실 때 미흡하게 하셨을 경우에는 이제 뭐 다른 뭐 보건소 점검이었을 때 그냥 평소 보존식 보관 미흡일 경우 과태료 400, 만약에 식중독 이런 의심 사례가 발생돼서 역학조사를 나갔는데 보존식을 버리시거나 훼손하셨거나 이럴 거면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지금 조금 이 부분이 되게 많이 강화가 됐고요. 저희도 올해 등록 의무화가 되면서 관리수가 엄청 많아졌어요. 저희가 관내 전체 등록시설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긴장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방문을 했을 때 영양교육도 저희가 해드리잖아요. 영양교육 가면 엄청 원장님들도 좋아하시고 선생님들도 엄청 좋아해 주세요. 막 반겨주시고 좋아해 주시는데, 사실 조리실 컨설팅 가면 조금 냉랭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게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어떤 원장님께 뭐 이런 거 점검하고 나쁜 거 이렇게 찝어내가지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어떤 다른 점검에서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그런 순수한 컨설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그 원에서 행정처분 받으시면 이런 급식 항목 갖고
행정적으로 봐주시면 저희도 센터 그 평가에서 점수를 되게 낮게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원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도 저희도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관리하고 지원을 해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방문했을 때 많이 반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뭔가 이렇게 지적하는 느낌이 아니라 순수하게 도와드리는 컨설팅으로 저희가 그렇게 하는 지원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또 직원 교육도 하고 계속해서 또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너무 늦어졌죠. 네, 시간이 다 돼서 저희 질문은 저희가 그 계속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 선생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수시로 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또 질문을 또 받거든요. 그리고 뭐 카카오톡 채널로 질문을 주셔도 되고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아는 한에서는 저희가 다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끝나면 저희가 만족도 조사 설문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이거 꼭 내일까지 작성해 주셔야지 저희가 이수증 나가니까 꼭 기한 엄수해 주셔서 작성 부탁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